배가 부른 게 무슨 자랑이야? 그 배 달고도 손은 움직여야지. 어머니의 목소리가 부엌을 채웠습니다. 저는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아침 6시부터 만삭배를 안고 혼자서 오늘 손님이 100명이거든요. 어머니 칠순 잔치였습니다. 국은 끓고 있었어요. 나물도 3가지. 전 기름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깐 허리를 폈어요. 어머, 벌써 쉬어. 손님들 올 시간이 2시간도 안 남았는데.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만 더 참자. 그런 말을 몇 년째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이야기는 10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적어주시면 그쪽을 향해 복 받으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10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다시 10년 전으로 더 가야 합니다. 제가 이 집에 처음 들어온 날은 결혼식 날이었어요. 저는 친정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한꺼번에 돌아가셨거든요. 이후로 친척 집을 전전하다가 20살에 완전히 혼자가 됐어요. 그 뒤로 1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준혁 씨를 만났어요. 연애를 2년 했고 결혼을 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식장에 서던 날 저는 이 생각 하나만 했어요. 드디어 내 가족이 생겼다. 그 말이 가슴속에 가득 찼습니다. 넘칠 것 같았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애써 참았는데 하객들은 감동적이라고 하셨어요. 감동이 아니었거든요. 그냥 너무 오래 기다린 거였습니다. 시집에 처음 들어간 날 어머니가 부엌을 보여주셨어요. 냉장고는 이렇게 정리해. 밑반찬은 항상 이 칸에. 설거지는 그날그날. 쌓아두는 거 안 돼. 아침은 7시 전에 차려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집 방식이 있으면 배우면 되지 싶었어요. 어머니는 부엌을 2바퀴 돌아보시면서 수납 위치를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어떤 냄비는 어느 칸, 뚜껑은 따로, 행주는 매일 삶아야 한다고. 받아 적고 싶었어요. 그만큼 많았거든요. 하지만 싫지 않았습니다. 그때는요. 이 집이 내 집이 될 테니까. 이 방식이 내 방식이 될 테니까. 그렇게 믿었어요. 그날 저녁 식탁에서 아버님을 처음 뵀습니다.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밥을 드시고 수저를 내려놓으시고 일어나셨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과묵하신 분이구나 싶었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아버님은 말 대신 눈으로 기억하는 분이셨어요. 그때는 그 눈이 얼마나 많은 걸 담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결혼식에서 은주 아가씨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시다가 저를 한번 보셨어요. 아무 말씀도 없으셨습니다. 그냥 한번 보셨어요. 그 눈빛이 오래 남았습니다. 친정도 없는 사람이 무슨 배짱으로. 그 말을 직접 들은 건 훨씬 나중이었어요. 그래도 그날 눈빛에 이미 다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 집을 이끄는 방식은 처음엔 잘 몰랐어요. 냉장고 정리, 아침 시간, 반찬 가짓수, 손님 오는 날 상 차리는 법. 하나하나는 별거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루 이틀 쌓이면 달라지더라고요. 이거 왜 이렇게 간이 없어? 저는 이것보다 얇게 붙여야지.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손이 느려? 다 맞는 말이었어요. 제가 부족한 거니까요. 그래서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게 맞는 방향인 줄 알았거든요. 준혁 씨는 어머니 앞에서 다른 사람이 됐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씀을 하셔도 대꾸를 않겠습니다. 아니라고 할 수도 없고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냥 거기 있는 사람처럼 앉아 있었어요. 처음엔 이해했습니다. 30년 넘게 그렇게 자란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둘이 있을 때는 달랐어요.
오늘 힘들었지? 밥 먹고 나서 그이가 그렇게 물어올 때면 코끝이 찡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았어요. 그래서 버텼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아이를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왔을 때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기억나요. 다음에 또 생기겠지. 그게 다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울었어요.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그래도 어깨는 떨렸어요. 오래 떨렸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인데 어머니도 젊어서 몹시 고단한 시집살이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는 위로가 됐어요. 나중에야 달리 들렸지만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이 집이 제 가족이라고 믿었어요. 믿어야 버틸 수 있었거든요. 깔 친정이 없었으니까, 아이를 원했으니까, 준혁 씨를 사랑했으니까, 오늘 하루만 그 말이 입에 붙어버린 줄도 모르고 10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드디어 배가 불러왔어요. 어머니 칠순 잔치가 10달 뒤였습니다. 임신 사실을 안 건 8개월 전이었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버스 안에서 울었습니다. 기쁨에서 나온 눈물이었어요. 유산을 한번 겪은 뒤라 무서웠거든요. 이번엔 제발. 그 말을 속으로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집에 와서 준혁 씨한테 말했더니 그이가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오래. 그게 좋았어요. 그날만큼은 다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임신했어요, 어머니. 어머니는 잠깐 저를 보셨습니다. 이번엔 잘 챙겨야지. 지난번처럼 되면 안 되니까. 그게 다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어머니. 잘 챙길게요. 배가 불러오면서 몸이 무거워졌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찼고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부었습니다. 부엌일을 하다 보면 배가 뭉치는 느낌이 오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잠깐 앉아서 숨을 고르면 괜찮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가 거실에서 저를 부르셨습니다. 정희야, 이리 와봐. 소파에 앉아 수첩을 펼쳐두고 계셨어요. 뭔가를 적어두신 수첩이었습니다. 칠순 잔치 얘기해야지. 어머니 칠순은 2달 뒤였습니다. 제 임신 8개월 때였어요. 집에서 하려고. 홀 빌리면 다 남 좋은 일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객이 100명은 될 거야. 음식은 집에서 해야지. 요즘 외주 음식은 정성이 없어. 심장이 잠깐 멈추는 것 같았어요. 제가 80달에 혼자 감당이 될지 걱정돼서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대한 조심스럽게. 어머니가 저를 보셨어요. 왜? 손 있잖아. 용기를 내서 한 번 더 말씀드렸어요. 외부 업체에 일부만 맡기면 어떨까요, 어머니? 전이나 잡채 같은 건 양이 많으니까요. 어머니가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남손이 들어간 음식을 어떻게 잔치에 내나. 창피하게. 잠깐 멈추셨다가 말씀을 이으셨어요. 정성이 있어야 음식이지. 내가 못하겠으면 내가 다 할게. 근데 그럼 무슨 낯으로 여기 사니?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됐어. 하면 되지 뭘.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날 저녁 준혁 씨한테 말했습니다. 어머니 잔치 준비, 저 혼자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당신도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이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어요. 어머니가 워낙 그런 분이라서 저는 그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몸 상태가. 어머니한테 잘 말씀드려봐. 준혁 씨는 그렇게 말하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등을 한참 봤습니다. 다음날 용기를 내서 은주 아가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가씨, 저 혼자 하기가 좀 버거워서요. 잔치 준비 좀.
올케 언니, 나는 딸이잖아요. 그게 다였습니다. 딸이 그걸 왜 해요? 며느리가 해야지. 끊겼어요. 저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시작했어요. 일주일 전부터 밑준비를 했습니다. 나물을 삶고 무치고 냉장고에 채웠어요. 김치전 반죽을 만들어 두고 육수를 우렸습니다. 잡채용 당면을 불려두고 생선에 소금을 쳤어요. 하루에 서너 시간씩 만상몸으로. 허리가 아팠지만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앉으면 더 해야 할 것들이 보였거든요. 그냥 서서 했습니다. 배가 뭉치는 날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잠깐 의자에 앉아서 숨을 골랐습니다. 괜찮아지면 다시 일어났어요. 잔치 사흘 전에 은주 아가씨한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올케 언니, 어머니 칠순인데 상차림 빠진 거 없어야 해요. 전이랑 잡채 꼭 넉넉하게 하고. 저는 부엌에 서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만삭배가 당겼습니다. 나물도 3가지는 돼야 하고요. 육수는 사골로 하시는 거죠? 알겠어요, 아가씨.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잔치니까 신경 써야죠. 알죠? 네. 끊겼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배를 한번 쓸었습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아이한테도. 저녁에 마당을 지나시던 아버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부엌 창문 너머로 제가 보이셨나 봐요. 아버님이 잠깐 멈추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냥 멈추셨다가 그냥 가셨습니다. 그날 저녁 부엌 창틀에 파스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누가 놓은 건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여쭤봐도 아버님은 모른다 하실 뿐이니까요. 잔치 전날 밤 저는 내일 할 일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새벽 4시, 시장, 6시, 귀가 국 올리기, 7시, 전 부치기 시작. 눈이 빠지게 쓴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그날 해야 할 일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상한 일이라는 걸 그때의 저는 몰랐어요. 잔치 당일 새벽 알람 소리도 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3시 50분이었어요. 천장을 잠깐 봤습니다. 배가 한번 뭉쳤다가 풀렸어요. 오늘 하루만 끝내면 된다. 일어났습니다. 세수를 하고 머리를 묶었어요. 거울을 봤습니다. 얼굴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눈 아래가 특히요. 어젯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잔 탓이었습니다. 오늘 할 일 목록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서요. 괜찮아. 한 번 더 봤습니다. 그리고 나왔어요. 복도가 어두웠습니다. 집안이 조용했어요. 아직 모두 자고 있는 시각이었으니까요. 부엌에 불을 켰습니다. 장바구니를 챙겼어요. 카트를 꺼냈습니다. 바퀴가 약간 삐걱거렸어요. 천천히 끌었습니다. 현관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어요. 소리가 나지 않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4월이었는데도 이른 새벽은 아직 겨울 냄새가 났어요. 입에서 하얀 김이 나왔습니다. 카트를 끌고 걸었어요. 만삭배를 안고 혼자서. 아직 깜깜한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로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어요. 제 그림자가 앞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길게. 시장까지 10분이었어요. 아무도 없는 골목을 카트 소리만 내면서 걸었습니다. 시장은 이미 열려 있었어요. 상인 어르신들이 짐을 내리고 계셨습니다. 생선 비린내와 채소 풀냄새가 섞여 있었어요. 냉기와 함께요. 저는 목록을 확인했습니다. 대파 2단, 두부 열모, 달걀 50개, 밀가루, 호박, 버섯, 참기름 1병. 카트에 하나씩 실었어요. 배가 카트 모서리에 닿을 것 같아서 옆으로 비켜 서면서 담았습니다.
달걀 판을 올리다가 잠깐 손이 떨렸어요. 괜찮아. 다 싫으면 되는 거야. 싫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건 6시가 조금 넘어서였어요. 카트가 무거웠습니다. 계단 앞에서 잠깐 멈췄어요. 한 계단씩 올렸습니다. 배가 당겼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부엌에 짐을 내려놓고 불을 켰습니다. 시작해야 했어요. 국을 먼저 올렸습니다. 사골 육수를 냄비에 붓고 불을 켰어요. 그 사이에 나물 그릇들을 냉장고에서 꺼냈습니다. 어젯밤에 다 묻혀둔 것들이었어요. 전 반죽을 풀었습니다. 김치전, 동태전, 고기 완자. 프라이팬에 기름을 두르고 불을 올렸어요. 첫 번째 전이 지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냄새가 올라왔어요. 기름 냄새. 이 냄새를 맡으면 뭔가 시작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오늘도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3시간이 흘렀어요. 전을 100개 가까이 부쳤습니다. 식혀서 접시에 담았어요. 잡채 당면을 삶았고 건져서 식혔습니다. 무침에 참기름을 둘렀어요. 허리가 아팠습니다. 발목도 부어 있었어요. 신발을 벗어서 확인했더니 발등까지 부어 있었습니다. 신발을 다시 신을 때 끈을 묶기가 어려웠어요. 배는 오전부터 간간히 뭉쳤다 풀렸다를 반복했습니다. 까진통이에요. 알고 있었어요. 이맘때쯤이면 가끔 있는 거라고 의사 선생님도 말씀해 주셨거든요. 괜찮아. 오늘만 지나면 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1시쯤이었어요. 뭔가 달랐습니다. 배가 뭉치는 게 아까보다 강했어요. 아래쪽이 묵직하게 당겼습니다. 숨을 한번 크게 쉬었는데 통증이 잠깐 파도처럼 왔다 갔어요. 프라이팬을 불에서 내렸습니다. 의자를 찾았어요. 부엌 구석에 있던 낮은 의자를 끌어당겨서 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배를 감쌌어요. 숨을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1분 정도 지났어요. 괜찮아졌습니다. 일어났어요. 프라이팬을 다시 불에 올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어머, 벌써 쉬어? 손님이 2시간도 안 남았는데. 저는 이미 일어서 있었어요. 프라이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부엌을 한 바퀴 돌아보셨습니다. 전 접시를 들여다보시고 나물 그릇을 한번 보시고 국을 한번 들여다보셨어요. 저 나물은 또 왜 저래? 간이 없잖아. 다시 무쳐. 시금치 나물이었습니다. 다시 무치면 질겨지지 않을까요, 어머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냥 참기름 더 넣으면 되잖아. 왜 이렇게 하나하나 말해줘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기 전 아직 안 부쳤잖아. 뭐 했어 지금까지? 동태전이 아직 남아 있었어요. 지금 하려고요. 손님이 1시간 반 뒤야. 정신 좀 차려. 어머니가 나가셨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섰어요. 배가 또 한 번 뭉쳤습니다. 숨을 내쉬었어요. 프라이팬에 기름을 다시 두르고 불을 올렸습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는 말이 사실은 10년째 오늘 하루만이었다는 걸. 그때의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오후 1시가 되자 하객들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현관벨이 울렸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홀에서 들렸습니다. 어머,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반갑고 환한 목소리였어요. 저는 그 목소리를 부엌에서 들었습니다. 프라이팬 앞에서요. 동태전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하객이 1분, 2분 오시면서 집안이 채워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소리, 인사소리, 발소리, 부엌 문 너머로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계속 전을 부쳤어요. 기름이 튀었습니다. 앞치마로 닦았어요. 다시 부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또 들렸어요. 우리 며느리가 다 했어요. 제가 뭘 했겠어요. 홀에서 나온 소리였습니다.
웃음소리가 따라왔어요. 어머니도 웃으셨습니다. 저는 뒤집개를 쥔 손에 살짝 힘이 들어갔습니다. 은주 아가씨 내외가 오신 건 오후 2시쯤이었어요. 아가씨는 연분홍 블라우스에 베이지 재킷을 입고 오셨어요. 남편분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오셨더라고요. 어머니가 아가씨를 보자마자 반기셨습니다. 은주야, 왔어? 어디 앉아봐. 저는 그 소리를 부엌 문 너머로 들었습니다. 잠시 후에 부엌 문이 열렸어요. 아가씨가 들여다보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어요. 손에는 뒤집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아가씨가 저를 한번 보셨어요. 올케 언니 수고해요. 그리고 문을 닫으셨습니다. 수고해요. 저는 그 말을 한동안 생각했어요. 그날 제가 받은 가장 긴 위로가 그 두 글자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음식이 하나씩 홀로 나갔어요. 제가 접시에 담아서 문 앞에 내놓으면 어머니가 가져가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가지 않았어요. 나갈 이유가 없었거든요. 어머니는 홀에서 연신 웃으셨습니다. 이거 정성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몰라요. 우리 며느리가 엄청 솜씨가 좋아요. 저는 국자를 들고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어서였어요. 한 어르신이 부엌 문을 열고 들여다보셨습니다. 어머니의 오랜 지인이신 한점내 어르신이었어요. 어머, 만삭인데 혼자 다 하셨어요?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어머니는 어디 계시고, 그때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오셨는지 몰라요. 점례 씨, 저쪽에 갈비가 나왔어요. 어서 가요. 어머니가 환하게 웃으시면서 어르신의 팔을 잡고 데리고 가셨어요. 부엌 문이 다시 닫혔습니다. 저는 웃었어요. 웃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였어요. 다리가 더 이상 버티지 않았습니다. 발목이 너무 부어서 신발 안에서 발이 꽉 끼는 느낌이 났어요. 서 있으면 발바닥이 불에 닿는 것처럼 쑤셨습니다. 배는 오전부터 계속 뭉쳤다 풀렸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냄비 손잡이를 잡으려고 팔을 뻗었는데 팔이 떨렸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천천히 벽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어요. 벽에 등을 기대고 두 손으로 배를 감싸고 부엌 바닥이었습니다. 눈을 감았어요. 잠깐만 이렇게 있으면 돼. 얼마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눈을 떴을 때 부엌 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물을 가지러 오신 것 같았어요. 싱크대 방향으로 오시다가 저를 보신 거였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저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냥 눈이 마주쳤어요. 아버님 얼굴에 무슨 표정이 있었는지 저는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님이 천천히 돌아서셨습니다. 나중에 돌아봤을 때는 안 계셨어요. 저는 벽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배를 한번 쓸었어요. 그리고 냄비 손잡이를 다시 잡았습니다. 홀에서 어머니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이런 날이 또 어디 있어요. 저는 국자를 들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오후 4시였습니다. 음식이 거의 다 나간 시각이었어요. 하객들은 자리를 잡고 앉아 드시고 계셨고 어머니는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며 인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끝났다. 거의 끝났다. 그 생각 하나로 손을 움직였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고 헹구고 기계처럼 했어요.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발목은 여전히 쑤셨어요. 배는 아직도 간간히 뭉쳤습니다. 그래도 거의 다 끝났으니까요. 그때였습니다. 홀이 조용해졌어요. 웃음소리가 멎었습니다. 대화 소리도 멎었어요.
갑자기 조용해지는 건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잔칫집이 조용해지는 일은 보통 없거든요.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어요. 아버님이 홀 한가운데 나오셨습니다. 양복을 입고 계셨어요. 오늘 잔치를 위해 차려입으신 짙은 감색 양복이었습니다. 허리가 반듯하셨어요. 70세시신데도 등이 굽지 않으셨습니다. 하객들이 아버님을 봤어요. 다들 자연스럽게 시선이 모였습니다. 아버님은 자리를 보시지 않았어요. 어머니도 보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거기 서 계셨어요. 그러더니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꺼내신 건 수첩이었어요. 낡은 수첩이었습니다. 표지가 닳아서 원래 색깔이 뭔지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였어요. 모서리가 다 헤어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담긴 물건이었어요. 홀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가 먼저 움직이셨어요. 여보, 갑자기 이게 뭐야?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웃음을 유지하려는 것 같았지만 눈빛이 달랐어요. 아버님은 어머니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수첩을 손에 쥔 채 그냥 서 계셨어요. 은주 아가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아버지, 이게 갑자기 뭐예요? 오늘이 어머니 칠순이잖아요. 아버님이 딸을 한번 보셨어요. 아무 대답도 안 하셨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던 것 같았어요. 아가씨도 더 이상 말씀을 못 하셨으니까요. 저는 부엌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설거지를 멈추고 나왔어요. 소리가 나서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요. 부엌 문을 살짝 열고 봤습니다. 아버님이 거기 서 계셨어요. 수첩을 손에 쥐고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버님이 수첩을 펼치셨어요. 빼곡했습니다. 얼마나 빼곡한지 가까이서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몇 년치인지도 몰랐습니다. 작은 글씨가 페이지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낭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펼치셨어요. 하객들이 볼 수 있게.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수첩은 당신한테 보여주려고 쓴 게 아니에요. 아버님 목소리는 조용했어요.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이크가 없는데도 홀 안에 다 들렸어요. 내가 잊지 않으려고 쓴 거야. 잠깐 멈추셨습니다. 이 아이가 이 집에서 쓰러질 뻔한 날이 몇 번인지. 또 멈추셨어요. 당신은 세어본 적 있어요? 홀이 완전히 조용했습니다. 하객 어르신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드시던 수저를 내려놓은 분도 계셨습니다. 어떤 분은 고개를 숙이셨어요. 어머니가 입술을 여셨다가 다무셨습니다. 아가씨는 서 계셨어요. 방금 전 일어나셨던 그 자리에 그냥 서서 준혁 씨를 봤습니다. 수첩을 보고 있었어요. 아버님이 쥐고 계신 수첩을요. 그 얼굴을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무슨 표정인지 이름을 몰랐습니다. 그이의 눈이 촉촉해지는 게 보였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면서 처음으로 뭔가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뭘 보고 있는 건지, 무엇이 보이는 건지. 저는 부엌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아버님 말씀이 제 귀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가슴에 닿고 있었습니다. 통쾌해야 했을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눈물이 먼저 났습니다. 통쾌함보다 먼저요. 10년이었어요. 아무도 몰라줬다고 생각했던 10년이. 한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말없이 수첩에 잊지 않으려고. 아버님이 수첩을 덮으셨습니다. 양복 안주머니에 다시 넣으셨어요. 천천히. 그리고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처럼. 홀은 한동안 조용했어요. 먼저 말씀을 꺼내신 분은 한점내 어르신이었습니다. 옥순 씨. 어머니가 어르신을 봤어요. 어르신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어머니를 보셨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던 것 같았습니다. 수첩이 다시 양복 안주머니로 들어갔습니다.
홀이 조용했어요. 하객들이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드시던 수저를 내려놓은 분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잔칫집에서 이런 침묵은 처음이었을 거예요. 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셨어요. 여보, 손님들 계신데 이게 무슨... 아버님이 다시 양복 안주머니에 손을 넣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멈추셨어요. 꺼내신 건 봉투였습니다. 흰 봉투였어요. 두껍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최근에 준비하신 것처럼 보였습니다. 봉투 앞면에 뭔가 적혀 있었어요. 하객들이 눈을 모았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모았어요. 은주 아가씨가 눈을 모았습니다. 아버님이 봉투를 천천히 여셨습니다. 안에서 종이가 나왔어요. 반으로 접혀 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천천히 펼치셨어요. 홀이 숨을 참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이 읽으셨어요. 딱 한 줄이었습니다. 이 집을 지킨 사람에게 이 집을 남긴다. 그게 다였어요. 아버님이 종이를 접으셨습니다. 봉투에 다시 넣으셨어요. 천천히. 더 읽지 않으셨습니다. 그 한 줄로 충분했거든요. 저는 부엌 문 뒤에 서 있었어요. 그 말이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가슴에 닿았어요. 이 집을 지킨 사람. 그게 저라는 걸 아버님은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말씀 안 하셔도 됐습니다. 홀에 있던 모든 사람이 알았거든요. 저도 알았습니다. 무릎이 약해지는 것 같았어요. 벽을 짚었습니다. 어머니가 일어서려 하셨어요. 그러다가 그냥 앉으셨습니다. 무릎이 풀린 것처럼 먼저 일어나신 건 은주 아가씨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말이 돼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요? 오빠는요? 올케 언니가 뭘 했다고 집을 다 줘요. 잔칫집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아가씨의 목소리만 남았어요. 아버님이 딸을 바라보셨습니다. 오래 보셨어요. 은주야. 왜요, 아버지? 오늘 아침 내 올케가 새벽 4시에 어디 있었는지 알아? 아가씨가 멈추셨습니다. 아버님은 더 이상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게 답이었습니다. 아가씨가 뭔가 말하려다가 멈추셨어요. 다시 말하려다가 또 멈추셨습니다. 홀이 조용했어요. 은주 아가씨 남편분이 아가씨의 소매를 살짝 잡으셨습니다. 아가씨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그냥 그대로 서 계셨습니다. 그때 준혁 씨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문틈새로 봤어요. 그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는 걸 봤습니다. 은주야. 오빠가 부르는 목소리에 아가씨가 돌아봤어요. 그만해. 딱 2글자였습니다. 아가씨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오빠 얼굴을 봤어요. 그리고 입을 다무셨습니다. 저는 준혁 씨를 봤어요. 그이가 저를 봤습니다. 부엌 문틈새로 저를 정확히 찾아서 보셨어요. 처음 보는 눈이었습니다. 아버님이 집사람을 보셨어요. 오래 보셨습니다. 옥순 씨, 결혼하고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저한테도 아마 어머니한테도 어머니가 아버님을 보셨어요. 당신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더 알아야 했는데 그게 다였어요. 더 하실 말씀이 없는 것처럼 아버님이 돌아서셨습니다. 저는 부엌 문에 기대어 섰어요.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당했잖아요. 나중에 들었던 그 말. 어머니도 젊어서 몹시 고단한 시집살이를 하셨다는 그 말. 그 말이 처음 들었을 때는 위로였는데 지금은 달리 들렸습니다. 통쾌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머니 얼굴을 못 보겠더라고요. 처음으로 어머니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싫었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서요. 어머니는 자리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일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도 안 하셨어요. 창문으로 오후빛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어머니 어깨 위로 떨어졌어요. 저는 그 모습을 오래 봤습니다. 한점내 어르신이 조용히 일어나셨어요. 오늘 잔치는 여기서 끝내는 게 좋겠구먼.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작은 목소리로 인사를 나누셨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잔칫집이 비워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나가시면서 한점내 어르신이 저를 보셨어요. 부엌 문 앞에 서 있는 저를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그냥 한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하객들이 다 돌아가고 나서 집이 조용해졌습니다. 설거지가 남아 있었어요. 음식 그릇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상을 치워야 했어요. 저는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손을 물에 담갔어요. 그릇을 집었습니다. 그때였어요. 배가 뭉쳤습니다. 아까와는 달랐어요. 오전부터 오던 가진통이 아니었습니다. 더 길었어요. 더 깊은 곳에서 왔어요. 저는 그릇을 싱크대에 내려놓았습니다. 숨을 골랐어요. 한 번, 두 번, 안 됐습니다. 다시 왔어요. 더 강하게. 저는 싱크대를 짚었습니다. 두 손으로. 준혁 씨, 소리가 작게 나왔어요. 부엌 문 너머로 들렸는지 몰랐습니다. 준혁 씨, 이번엔 조금 더 크게 불렀어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이가 부엌으로 뛰어들어왔어요. 저는 싱크대를 짚은 채 서 있었습니다. 등이 약간 굽어 있었어요. 배를 감싼 채로. 정희야. 준혁 씨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병원 가야 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혁 씨가 재킷을 집어들고 차 키를 챙겼습니다. 신발을 신겨줬어요. 제 발이 부어서 신발이 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쪼그려 앉아서 천천히 신겨줬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저는 그 사람의 정수리를 내려다봤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차에 타면서 어머니를 봤어요.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불도 켜지 않은 채로 저녁 어둠 속에 그냥 앉아 계셨어요. 저를 보셨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봤어요.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차 문이 닫혔어요. 병원으로 가는 길에 진통이 2번 더 왔습니다. 준혁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운전하면서요. 한 손으로 핸들을 잡고 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그냥 잡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꽉 쥔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병원 접수를 마치고 분만실 앞 복도에서 기다렸어요. 진통 간격을 재고 있었습니다. 아직은 기다려야 했어요. 복도 의자에 앉아서 준혁 씨가 제 등을 쓸어주고 있었어요. 위아래로, 천천히, 말없이.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인기척이 났어요. 아버님이 계셨습니다. 양복을 그대로 입고 계셨어요. 잔칫집에서 나오신 그대로였습니다. 감색 양복이 복도 불빛 아래 낡아 보였어요. 준혁 씨가 일어났어요. 아버지, 아버님이 천천히 걸어오셨습니다. 의자 맞은편에 서셨어요. 아무 말씀도 안 하셨습니다. 저를 보셨어요. 저도 아버님을 봤습니다. 새벽에 불 켜진 부엌을 봤어. 아버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낮은 목소리였어요. 복도에는 저희밖에 없었습니다. 카트 끌고 나가는 것도 봤고,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날 새벽에 아버님이 보셨다는 걸. 몰랐습니다, 아버님. 나도 그냥 지켜봤지. 아버님이 잠깐 멈추셨습니다. 미안하다, 정희야. 눈물이 났습니다. 통쾌해서가 아니었어요. 고마워서도 아니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거든요. 미안하다. 이 집에서 처음으로 누군가 저한테 그 말을 했습니다. 저는 울었어요. 소리 없이 복도에서
만삭배를 안고 준혁 씨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정희야. 저는 그 일을 봤어요. 나 많이 못났지.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할게. 다.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서가 아니었어요. 왜 이제야 싶어서였습니다. 그래도 꽉 쥔 손을 놓지는 않았어요. 분만실에 들어간 건 밤 11시였습니다. 아버님은 복도에 남으셨어요.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양복을 입은 채로 아무 말씀 없이 저는 분만실로 들어가면서 아버님을 돌아봤어요. 아버님이 고개를 한번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벽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아이가 나왔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분만실을 채웠어요. 세상에서 제일 작고 높은 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울었어요. 이번엔 소리를 냈습니다. 참지 않았어요. 준혁 씨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처음 안아보는 사람처럼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팔에 힘을 어떻게 줘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요. 그래도 놓지 않았습니다. 그이가 울었어요. 소리 없이 고개를 숙이고 저는 그 모습을 침대에서 봤습니다. 아버님을 부른 건 준혁 씨였어요. 분만실 문을 열고 복도를 내다봤습니다. 아버지, 들어오세요. 아버님이 들어오셨어요. 아이를 보셨습니다. 오래 보셨어요.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러다가 말씀하셨습니다. 잘했다, 정희야.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이 말 하나를 듣기 위해 10년을 버텼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마웠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 3시쯤이었어요. 복도에 두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은주 아가씨였어요. 들어오시지는 않았어요. 분만실 유리창 너머로 보셨습니다. 얼마나 거기 계셨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봤을 때는 안 계셨으니까요. 왜 오셨는지 여쭤보지 않았습니다. 왜 안으로 들어오시지 않았는지도요. 그냥 오셨다가 가셨다는 것만 알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이가 3살이 됐습니다. 생일이었어요. 케이크에 초를 3개 꽂았습니다. 아이는 초를 보면서 손뼉을 쳤어요. 아직 끄는 법을 모르거든요.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좋은 나이였습니다. 식탁에 사람이 많았어요. 준혁 씨, 아버님, 어머니, 은주 아가씨 내외, 그리고 저. 처음으로 이 식탁이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밥이 차려져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습니다. 준혁 씨가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부엌 입구에서 한동안 서 있었어요. 어머니는 이미 거실로 가 계셨습니다. 뒷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를 안고 계셨어요. 아이가 할머니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웃으셨어요. 사과는 끝내 없었어요. 그래도 그게 어머니식 사과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은주 아가씨가 케이크를 사오셨어요. 조카 생일이잖아요. 그 말을 하시면서 눈을 못 마주치셨습니다. 저도 못 마주쳤어요. 케이크 상자를 받아들면서 고맙다고 했어요. 아가씨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래도 케이크는 맛있었습니다. 아버님이 아이와 마당에 나가셨어요. 아이가 아버님 손가락을 쥐고 아장아장 걸었습니다. 뒤뚱뒤뚱 넘어질 것 같으면 아버님이 받으셨어요. 말없이 늘 그러셨던 것처럼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봤어요. 아버님이 저렇게 웃으시는 걸 본 적이 있었나 싶었습니다. 저녁에 준혁 씨가 설거지를 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면 먼저 와서 서 있었습니다. 요즘은 그랬어요. 아무 말 없이 그냥 서서 했어요. 저는 그 옆에 차를 끓였습니다.
힘들어요? 물었더니 그이가 돌아봤어요. 아니. 그리고 다시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는 뜨거운 차를 그이 옆에 내려놓았어요. 그이가 잠깐 손을 멈추고 차를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릇을 들었어요. 말이 없었지만 충분했습니다. 누가 물어요. 용서했냐고. 솔직히 모르겠어요. 아직도 가끔 생각이 납니다. 새벽 4시 골목이요. 혼자 붙이던 전이요. 바닥에 주저앉았던 부엌 타일의 차가운 느낌이요. 그게 사라진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건 압니다. 지금 이 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저라는 것. 희생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지켜보는 눈은 반드시 있더라고요. 저는 그걸 아버님한테 배웠어요. 낡은 수첩 한 권으로요. 말없이 기록하는 것, 잊지 않는 것, 그게 누군가를 지키는 방식일 수 있다는 것. 오늘 밤 아이가 잠든 뒤에 준혁 씨가 제 옆에 누웠어요. 불을 끄고 나서 한참 있다가 그이가 말했습니다. 정희야. 응. 고마워. 저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천장을 봤습니다. 고마운 건 저인데 싶었어요. 이 집이 드디어 내 집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진짜로요. 이번엔 진짜로. 사랑의 늦은 나이는 없다고들 하죠.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요. 가족이 되는데도 늦은 때는 없다는 걸. 삐걱거리고 상처 주고 오해하고 그러다가도 어느 날 아침 밥상이 차려져 있고 케이크 상자가 현관에 놓여 있고 낡은 수첩 한 권이 세상에 나오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게 가족인가 봐요. 완벽하지 않아도, 늦어도, 그래도 되는 게 가족인가 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